자, 그래요. 두 번째 광고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약과 좋아하시네? 아, 약간 좋아하죠.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약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자, 공주팜 밤 약과 준비했습니다. 밤으로 만든 약과. 아, 약과 자체도 아주 맛있는데 밤 약과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응? 아이가 과자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고민인 그런 부모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데요. 과자 설탕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아이입니까? 아이입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국민 간식입니다. 네.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어때 씹기가? 너무 맛있어요. 부드럽고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약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달고 코팅된 것처럼 굉장히 단데 또 이거는 기름이 아주 기름 범벅이 엄청 돼 많죠. 있는데 예. 먹기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덜 달고 굉장히 좀 고소한 것 같아요. 덜 기름집니다. 너무 달고 느끼해서 금방 질리는 다른 약과와는 비교하지 마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공주팜 밤 약과는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고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다른 약과와 많이 다릅니다. 원래 약과는 약이 되는 과자다 해서 약과예요. 그 의미만큼 공주팜은 정말 약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신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설탕이나 화학 첨가물 이런 거 넣지 않았어요. 공주팜.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도 됩니다. 공주팜 밤약과는 100%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반죽도 자동 반죽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100% 수작업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자 페이스트리처럼 수십 개의 결이 살아있어서 바삭하고 쫀득합니다. 자, 공주팜 밤약과는 100% 공주밤만을 사용합니다. 공주밤을 첨가하는 과정도 완전 수작업이에요. 와우.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속을 파낸 다음에 3, 4일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쳐서 약과에 첨가합니다. 자, 이게 몇 개 들어있죠? 한 10개 들어있는 한 봉. 요건 6,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10개 곱하기 5봉이 되겠죠? 그거 한 50개 들어있는 거 26,500원. 그리고 10개 들어있는 거 곱하기 10봉. 요거는 46,000원. 100개 들어있네요. 그렇지. 네, 100개. 예, 요거 저 여러분들 10봉 세트 구매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가격이 한 25%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면 반드시 10봉 구매할 수밖에 없을걸? 네. 정말 맛있고 건강한 국민 간식 밤약과 공주 밤약과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와우. 포장되어 있는 비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두꺼운 비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밤약과가 너무 맛있어서 네. 봉지도 먹다가 토해낸 분이 있어요. 네, 봉지는 드시지 마시고. 너무 좋아요. 맛있다. 정말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밥을 먹기가 좀 그런데 좀 출출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저 편의점 가서 조그만 약과 한 5개, 6개 들어있는 거 그거 종종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말고 여자 한 10봉 사가지고 요거 10봉이 들어있는 이 10개가 들어있는 게 한 봉이고 곱하기 10봉이면 100개가 들어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걸 한 46,000원에 구입하시면요 저렴하기도 하고 영양도 있고 맛은 더 좋고 공주팜 밤약과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 저 고래고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래고기. 예. 우리 저 네. 소재인 변호사님 준비하셨나? 예. 고래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저 못 먹어봤어요. 고래고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못 먹어봤어요. 고래고기 드셔보시잖아요? 네. 진짜 맛있다 그래요. 소고기 맛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소고기 맛이라고 하는데 예. 저도 먹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일반 생선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엄청 비싸다 그러는데 맛도 다른. 예. 근데 그거 어떻게 먹지? 저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또 요즘에 고래 잡는 거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고. 불법고액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종이 많고. 뭐 여담이긴 한데 네. 요즘에 그 이제 고기를 인공 고기는 아니고 여간 체세포를 슬쩍 뜯어내가지고 이걸로 이제 고기를 배양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줄기세포라고 하나? 네. 그걸로 해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뭐 생명을 죽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고기는 또 맛있는 고기를 또 얼마든지 배양해낼 수 있고. 저는 그 시대가 오면은 그때는 뭐 진짜 육고기 먹지 않고 오로지 그 줄기세포로 만든 고기만 먹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식은 죽어도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고래고기. 네, 그 고래고기 사건은 이제 워낙 사건 자체는 유명해져서 예.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울산경찰청이 민크고래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는데 울산지검이 한 달도 안 돼서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27톤을 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뭔가 부당하다, 이거는 검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아서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직무유기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직무유기죄는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거, 부작위범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네. 이러한 직무를 벌인다는 인식하에 그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고래고기 사건의 경우와 좀 굉장히 유사한 판례를 제가 하나 찾아왔거든요. 이게 2005년, 2006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된 것인데,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제 오락실을 단속해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증거물을 압수해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다라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경찰서 방범과장이. 그러면은 그 경찰서 방범과장의 의무는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해서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이 경찰서 방범과장의 의무인 거예요. 근데 그 경찰서 방범과장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이때는 자기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죄는 부자기범이기 때문에 별도의 따로 자기범이 성립하면은 부자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거예요. 불법 고래고기 포획에 대해서 그것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는,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그 고래고기예요. 그게 범죄의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범죄 입증에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돌려줘 버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검찰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인다.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라는 표현 잘 안 쓰시는데. 잘 안 써요. 네. 근데 제가 봤는데 검찰은 나름대로의 논리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래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DNA가 적법한 고래의 경우에는 60% 갖고 있고 70%인가 60%만 확보를 하고 있어서 40% 불법일 수도 적법일 수도 있으니까 돌려줬다, 이런 말이고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네. 고래고기가 합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려면 포획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포획한 것이 아니라 해안가로 떨어밀려 내려와서 사망하거나 죽거나 이런 사체로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잘못돼가지고 사고 사해가지고 그걸 건져 올리거나 이런 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해양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증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양경찰서에서 고래고기 유통 허가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고래고기가 다른 것들과 막 섞여가지고 시중에 불법이 유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반드시 연구원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밍크고래와 관련되어서 전부 다 이렇게 DNA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는 60%다고 하는데 한 70%까지는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 60%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40%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 돌려줬다는 그렇죠. 거예요. 포획하고 나서, 불법 포획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환불을 해줬어요. 근데 그 환불을 해준 거를 보면 말도 안 돼요. 그 DNA 일치하는 것을 일치하는지 여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 그 다음에 고래고기 유통 허가서가 실제 진짜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결과를 보냈는데, 분석 결과를 보냈는데 분석 결과가 오지도 않았어요. 네. 통상 그 분석 결과가 한 7, 8개월 걸린다고요. 1년 넘어갈 때도 있고. 네네네. 그럼 그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지도 않고 한 달 만에 그냥 돌려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면 이게 27톤 중에 21톤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고에서 어떤 거 돌려주고 어떤 거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다 환불해 줄 때는 수사기관 입회하에 창고 같은 데 같이 가가지고 자, 수사기관이 이것만 환불해 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경찰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검찰이 같이 가서 환불을 해준 것도 아니고 딸랑 그 환부하라고 하는 그 명령서 요거 하나만 피의자들이 갖고 가갖고 내놓으라고 해갖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울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없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후배 격인 그 검사하고 짝짝꿍 말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결국 압수수색한 고래고기를 다 돌려줬다. 여기에 저는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배 여자 검사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 실제 검찰에 그 있는 검사. 평검사가 그 여자 검사가 예. 그 검찰에 뭐 있었던 검사 평검사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야 어디 필수처첩이 거기 그 평검사 연수한 데를 쫓아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그거는 여자 평검사를 쫓아갈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검사가 결국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결국 이게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그 검사가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윗선에서 저는 결정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놓고 이제 이름은 자기 이름을 쓰고. 그렇죠. 결재란이 있으니까 결재란 본인이 이제 그거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고래고기다 라고 한다면 이건 환불을 도저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결국에는 부장, 차장, 지검장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봐요. 야, 그럼 거의 게이트 수준이네 그럼. 뭐 그냥 그 조직 그냥 울산지검의 덩어리가 그냥 다 같이 움직인 거죠. 뭐. 그러면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수사하려면 또 동료 검사들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수처 생기면 그거 수사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죠. 아이, 직권 잘 남용이니까. 걸렸다. 야, 공수처 들어가면 이제 너 이제 다 그냥 걸렸어.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고등학생이 가서 그 검사 일을 한다고 해도 이건 환부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네. 게다가 또 환부를 할 때 말이죠. 환부를 감독하에서 환부한 게 아니라 쥐들이 그냥 가져갔어. 피의자들을 그냥 가져갔다니까요. 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한해 울산에서 그 고래고기 불법 포획으로 불법 유통이나 이런 걸로 거의 한 150명에서 250명 사이로 막 입건이 된대요. 네. 근데 이 고래고기 업자들은 굉장히 유통 규모가 큰 거였어요. 그냥 보통은 한 뭐 몇 억에서 한 좀 많아야 한 10억 미만이거든요. 엄청난 지금 액수 엄청난 몇 톤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동종조과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네. 검찰이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기준 중에 뭐 40%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40% 합법일 수도 있다 이래서 돌려준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래고기가 압수된 거는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불법 고래고기 포획으로 인해서 실형을 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맞으려면 기존에 압수한 고래고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40% 합법일 수 있는 고래고기이기 때문에 다 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받았으면. 근데 저도 피지수첩에서 이제 자세히 다룬 내용을 봤는데 해양경찰청에서도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23년 만에 23년인가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네. 그리고 수협 냉동 창고에서도 이 이제 고래고기를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수협 냉동 창고에서도 너무 당황했다.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검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기존에는 돌려주지 않았던 거를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왜 40% 합법이었는데 왜 안 돌려줬어요? 분명히 그 예전과는 다른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환불을 그 업자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할 때 고래고기 유통 허가 증명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포획종에는 참고래도 들어있었다는 거거든요. 참고래는 아예 그냥 이거는 해양 보호 어종이어가지고 얄짤없이 아예 유통 자체가 안 되는 포획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러한 증명서 그러면 이거 완전 가란 거잖아요. 네. 그런 가라 유통 증명서가 섞여 있는데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양아치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검찰이 또 이제 밝힌 근거 중에 뭐가 있냐면 시료가 불충분했다. 그 수집 표본, 그러니까 시료가 이제 수집되는 게 이제 그 표본이 불충분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표본을 좀 더 충분히 해오라고 수사 지휘를 해야죠. 그렇지. 표본을 좀 더 많이 발췌를 해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성급하게 돌려준 거는 정말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공수처에서 봅시다, 우리 검사님들. 그리고 또 전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님. 거기서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겠습니다. 아니 적법한 것도 잘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 돌려줘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개인들이 정말 자주 쓰는 거고 비싼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아무 범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압수해가지고 환부해달라고 하면 안 돌려줘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많은 거를 그냥 해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울산에서 고래고기 업계가 완전 발칵 뒤집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관 출신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게 통한 거다. 정관 출신한테 흘러간 돈, 그러니까 업자들이 녹취한 거랑 논의한 게 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2억 정도를 수임료로 지급한 것 같다. 야. 2억. 할만하네. 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돌려준 그 여자 검사한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증거인멸죄를 지시한 그 윗선이 있겠죠, 당연히. 그 상사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할 것인가. 직권남용죄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그때는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자 검사가 그 피디수첩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수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하던 거를 위에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뭐 그걸 보면은 이제 직권을 남용, 그 상급 그 검사가 직권을 남용을 해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는 주목을 했던 게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판결은 다 경찰이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에요. 경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다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고소를 이제 핫핑크 돌핀스에서 여자 검사를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사를 안 받다가 캐나다로 보냈죠. 이거는 수사선상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도 그거는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범인 도피죄가 되죠. 출국 금지를 시키고 수사를 했겠죠. 만약에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출국 금지를 시켰겠죠.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 유학을 갔다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인데요. 예, 조사하면 다 나와. 황현희 형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예, 만약에 사기업이었다면 어떻게 수사를 했겠어요? 탈탈 털겠죠. 그렇죠. 탈탈 털어서 지금 왜 검찰이 경찰한테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왜 이 직원을 왜 외국으로 보내냐 이러면서 그렇지. 탈탈 털고 당시에 뭐 내부 결제했던 보고서 뭐 보고 라인 기하면 다 가져오라 압수수색 다 하겠죠. 그럼 거기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출장 가는 것도 뭐 연차나 아니면은 뭐 직무 평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범인 도피죄도 성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깔끔합니다. 지들 범죄들은 예. 수사도 안 하면서 그렇지. 세상에 무슨 정의로운 그냥 고등학생 표창장만 털고 심지어는 뭐 경찰한테 1차 수사권을 주면 1차 수사권인데 그 인권 수사가 안 된다. 인권을 지금 운운하고 있어요, 검찰이. 아이고.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생각이에요. 네. 검찰은 무오류다. 네. 우리는 정말 경찰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조직이고 우리는 잘하니까 검찰을 통제해야 된다.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물론 경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경찰도 신뢰하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 이 국면에서는 검찰을 반드시 손봐야 된다라는 네. 게 저는 국민 생각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빤스 목사 전광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선거법 네. 위반으로 감옥도 좀 갔다 왔고. 근데 지금 뭐 기부금품법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뭐가 확실해 보이고요. 제가 봐도 내란 선동은 최소한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광훈 씨가 강제 수사에 돌입이 돼가지고 체포될 가능성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집행유예로 나온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그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 쌍집행유예가 가능하냐? 네 이거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쌍집행유예란다. 쌍집행유예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네. 걸 많이 물어오시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쌍집행유예가 법률용은 아니지만 이제 흔히들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쌍집행유예가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2017년에 절도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2018년에 또 뭐 폭행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2018년 폭행으로 그걸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2017년 범죄가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네. 범죄가 드러나가지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해요, 집행유예가. 쌍집행유예가. 근데 지금 이 정광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네. 쌍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아, 적용되는 법이 달라도. 네,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도. 허재현 기자가 예전에 그 마약건 때문에 한번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허재현 기자님 누구죠? 한겨레에 있다가 마약으로? 예, 마약건 때문에 아니 함정 수사에 걸린 거야. 아. 예, 본인도 뭐 마약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뭐 하여간 마약하는 친구를 돕다가 이게 하여튼 뭐 하여튼 복잡하게 예, 꼬인 일인데 예. 하여튼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소속돼 있던 한겨레에 예. 법조 기자 한 명이 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예. 그 사람이 고소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유죄 판결 받으면은 네. 뭐 전혀 다르잖아. 명예훼손과 마약은. 예. 그렇지만은 이제 마약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데 예. 여기서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해서 징역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집행유예로 나온다 하더라도 감옥 가야 되는 아니죠. 제가 방금 아니라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미 그 마약은 옛날이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집행유예 기간이 그러니까 기간에 범죄를 했어요. 아니 이제 명예훼손 그 다퉈봐야 아는데 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 단계야. 그럼 그게 언제 범죄를 저질렀는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기간에- 만약에 범죄가 된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용어를 그러면은 어렵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죄로 인정된다면 네. 아니에요. 제가 이게 아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법에는 어떻게 조문이 되냐면 이게 정광훈 목사 사건이 진짜 절묘한 사건이던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집행유예의 요건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하는 어떤 그래도 나름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이제 정상을 참작해서 뭐 1년에서 2년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10번을 읽어도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집행유예를 또 선고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앞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가 취소되느냐. 네. 그러니까 취소돼서 그 형까지 한꺼번에 살아버리게 되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인데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 형이 확정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이 확정될 때가 있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 네.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네.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요. 이거를 쌍집행유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확정된 이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진짜 절묘한 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이 된 때가 10월 6일이에요. 올해 10월 6일. 올해 10월 6일. 근데 내란 선동죄로 네. 기소당한 범죄 사실이 10월 3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10월 3일에 범죄만 성립한다라고 하면 예. 쌍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인 거예요. 딱 3일 차이로. 그래서 이게 내란죄가 언제 종료되었느냐 이것도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란죄는 기수 시기가 있고 범죄는 기수 시기가 있고 종료 시기가 있는데 내란죄가 이제 기수에 이르렀어도 그게 계속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는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확정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되게 어려운데 저도 이거 그러니까 확정이 준비하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예.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되는지 그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거로 보면 될까요? 왜냐면 범죄가 내가 ABC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 번의 재판을 받게 되면은 좀 그래도 참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참작이 돼서 조금 따로따로 다 판단받는 것보다는 조금 형이 감해져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앞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들은 같이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익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그 앞에 선고된 죄와 같이 판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좀 억울하다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제 너무 막 형사소법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쉽게 설명하면 집행유예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경미한 범죄인데 개전의 정이 있으니까 적어도 형을 집행하진 않을 테니까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은 어떻게 살라? 조용히. 조용히 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죄를 저지르면 봐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봐주지. 못 봐준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죄의 그때 성격이 달라도. 죄의 성격이 달라도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행유예를 해줄 수가 없다. 맞아. 이렇게 설명해 네, 주셔야 그렇게는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정광훈 목사는 예. 재판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 확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10월 6일부터예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도 언제부터 시작? 10월 7일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저지른 범죄는 얄짤 없는데 이게 이 올해 초에부터 막 이게 막 내란 성도를 한 거잖아요. 집회 여름에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범죄는 전에 집행유예 선고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 네, 정말 명확하게 정리 네.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앞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가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행유예 선고가 기준이에요. 확정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지금 고발된 범죄로 실형을 확정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 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앞에 집행유예가 취소돼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이제 형은 진행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 그 4번 거부했고 5번째 나왔습니다. 나와서 네.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순국결사대를 조사를 해봐야죠. 일단 내란죄에 네. 대해서는요. 예, 순국결사대. 예, 그 조직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 500명이 있었고 유서도 작성해놨고 실제로 10월 3일에 청와대 진격과 이런 걸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떤 것을 모의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합의를 하고 있었는지들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게 그냥 정치적 표현이었고 실제 결행할 의사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네, 지금 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말로 그렇게 부인한다라고 해서 봐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죄가 될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거 다 그냥 하는 얘기였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내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발언만으로도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의 어떤 공공의 불안을 공포와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다뤄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부인한다고 당연히 간첩이나 이런 사람도 부인하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내심을 그냥 그 진술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드러난 행동들 뭘 했느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가? 어때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보세요, 아니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구체적 굉장히 날짜까지 있고 언제 결행하자 그랬고 순국 결사대라는 이름까지 명칭까지 그리고 공격 대상과 목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금 물론 이제 그 유서나 각서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취재하는 권지현 기자님 진짜 엄청나신 분인데 지금 그런 어떤 전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인터뷰까지 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유서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좀 봅니다. 예, 시간 문제라고 보고. 그런 유서까지 쓸 정도의 어떤 그런 것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은 각오나 결이나 이런 것들은 가짜였겠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어제 그 국회에서 난동을 피웠잖아요. 빤스 추종자들이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그런 거야. 오늘 평화나무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빤스 추종자들이 국회 가서 그 난동 피웠어요. 욕하고 침 뱉고 때리고. 그게 다 빤스 추종자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이 대거 거기 동원됐단 말이죠. 적어도 빤스 추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황교안 추종자들인 것 같아요. 이게 같아. 그러니까 일맥상통 네. 통해. 거기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다잖아요. 그건 빤스 추종자지 뭐. 그리고 무슨 국회가 황교안 집이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황교안 집인 건지 모르겠는데 왜
본인이 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또 그다음에 해산할 때 또 다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집 밖으로 하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했대잖아요, 황교안이. 그게 무슨 웃긴 일이에요. 작년에 12월에 경기도 광주의 한 수영관에서 3월 1일을 끌어내자 그랬었고요. 8월 15일에 끌어내자 또 그랬었고 10월 3일에 끌어내자 이거부터 12월 21일 날 끌어내자. 아,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날짜인데 무려 4번이나 시도하려고 했고 올해 3월 1일하고 10월 3일에는 네. 나이 드신 분들을 앞세워야 되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앞장서서 총을 맞으면은 그래서 죽으면은 순국하셨네 막 띄워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저기 청와대로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은 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진짜 바로 미치겠어요. 전광훈의 그 그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니 총을 쏠 리는 없잖아.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아무리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60대 70대 노인들을 총을 쏘나? 119를 부르겠죠. 네, 그렇죠. 병원에 보내려고. 네. 근데 걔네들은 지금 그 구상을 했단 말이야. 네, 네.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렇게 해서 희생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 코너에 몰아가지고 뭐 한번 정권을 전복해 보겠다. 이런 아주 정말 얄팍하고도 치졸하고 그냥 웃음만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 나가가지고 딴소리를 했대. 경찰서 나가가지고 난 그런 적이 없대. 정말 열불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강제 수사가 틈틈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압수수색도 했고 출국 금지 조치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경찰 조사에 이제 응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중죄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중한 범죄를 이렇게 할 때는 수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뭐 신분이 확실하다 뭐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거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중한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사람이 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네.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그렇지. 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뭐 직장인이고 아주 뭐 건실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그런 범죄 저지르면 구속수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내란성동과 관련되어서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하면 네.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맨날 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아니라고 막 말 맞출 가능성 높잖아요. 그 심지어는 그 순국결사대 같은 경우는 네. 쥐가 사실은 다 그렇게 마이크 잡고 선동을 했으면서 그래놓고는 총 책임자는 내 다른 비서실장이다. 사람이다. 내 비서실장이다. 예. 이 비서실장한테 덮어씌워요.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우리 권지영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네. 그랬냐면 예. 자기가 좀 기도 제목이 있대. 목사인데 비서실장이. 무슨 기도 제목이냐. 김용민 이사장 하루속히 북송될 수 있도록. 농담이에요, 진담이.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진짜로요? 얘기했대. 그렇게 얘기했대. 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북한에 뭐 끌려가는 게 큰 무슨 뭐 버린 걸로 생각하나 봐요. 영민이 형 거기 가서 더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북한하고 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약간 이런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 비서실장한테 뒤집어 씌워요. 네. 아니 지가 해가지고 한 거지 무슨 비서실장한테 왜 뒤집어 씌워? 아니 비서실장 보고 순국결사대 가입하나? 어느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범죄 혐의를 부인하느냐 다투느냐 그다음에 네. 부인하면 적어도 어떤 논리적 근거나 이유가 있이 부인하냐 이런 것도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죄질이 안 좋고 태도가 나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강제 구속 수사를 함이 마땅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한기총에서도 그 고소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를. 네 그렇죠. 예, 뭐 한기총으로 들어와야 할 거액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본인의 임의단체로 받아서 유용했다. 네. 그래서 공금 횡령, 배임 사기, 뭐 공금 착 그런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한기총 내부에 개혁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도 역시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요. 그냥 지멋대로 자르고, 지멋대로 그냥 뭐 동관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빤스는 제대로 털면은 이건 뭐 영원히 못 나올 죄를 지은 걸로 판단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네. 하게 됩니다. 굉장히 네. 고발당한 범죄가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 번에 쭉 정리를 하기도 좀 너무 모자란 것 많아서 같아요. 너무 업무상 많아요. 횡령 네. 배임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 진짜 그게 죄가 된다면
이거 피해자들하고 한기총이 피해자니까 네. 한기총하고 합의가 되고 변제가 되지 피해 회복되지 않으면 진짜 징역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저희 그 빤스 목사 관련한 재밌는 얘기들을 저희 카이로스에서 상세히 또 다루겠습니다. 아, 요즘 진짜 골 때리는 이야기를 하나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곧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르몽드 기자하고 네. 인터뷰를 했어요. 야, 요즘 그 빤스 목사 때문에 대목이에요, 대목. 김용민이하고 평화나무가 대목이야. 아이고. 지난번엔 이코노미스트하고 아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와. 그 지사장이 오셨어. 야. 외국인이신 지사장이 오셔가지고 통역과 함께 오셔가지고 예. 했었는데 왜 팬티 목사냐 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떡해. 그래서 참 이게 이거 와, 설명하기가 정말. 참 아주 부끄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닐 수 있다고 말해주죠.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예. 부끄럽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빤스 목사 이야기까지 해봤고,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시간 다 와. 갔지, 벌써. 예. 뭐 빠뜨린 거 없나요? 오늘 할 거 되게 많았는데? 민식이법 처벌 논란도 민식이법, 하려고 얘기 빼네. 하셨는데 짧게, 짧게 그러면은 그건 짧게 하죠. 한번 예. 가보죠. 예. 이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민식이법에 따르면은 과실범인데도 처벌을 너무 높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제가 그 주장에 대해 그 궁금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중처벌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도주차량 운전자의 경우랑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주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이에요. 감옥을. 네, 징역이에요. 그다음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이고요.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에서 15년 이하예요. 근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 그러니까 이게 징역형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이랑 똑같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형량은 그래요, 일단. 근데 음주운전은 고의가 아니냐, 고의랑 과실범이랑 어떻게 같이 이제 다룰 수가 있냐,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가중처벌 받는 데는 이거를 꼭 과실범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운전자가 어린이 구역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3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이게 네. 첫 번째 요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면은 이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km 이상으로 달린 거는 고의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하여튼 빨간 그 바닥이 있는 거기서는 무조건 30 이하로 가셔야 돼요. 예. 근데 30 이하로 가더라도 예.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예. 그때도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굉장히 특별한 거여서 이거를 그렇게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쿨존이 막 고속도로에 다 펼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주변 몇 미터에 딱 규정을 정해서 또 표시도 해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처벌은 뭐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합의가 있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혹시 또 개정을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네. 우리 지지자들,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되게 민식이법은 문제가 없다. 네. 그걸 이제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 근데 일정 부분 그 의견이 타당한 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서 큰 줄기가 네. 과실범과 고의범을 분리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모든 문제를 처벌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돼버리면 양형이 다 올라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형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범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강간범보다 더 양형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과실범인데,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정말 아까 이제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별하게 우리 아이는 더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이 좀 부족했잖아요.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그 보호 구역에서 그런 어떤 특별하게 주의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직턴 넘을 때 살짝 넘는다라는 그런 정도만 인식이 있었지 그곳을 지날 때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이번에 이 민식이법을 통과함을 통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도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의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판례를 소개를 할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시죠. 지금 형법에 특별 규정으로 들어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어요. 근데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판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일 때는 일단 추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만약에 차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이들은 등하교나 문구점 이용을 위해서 도로를 빈번히 횡단할 것임은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그 지형도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삼거리 교차로에서 통과를 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삼거리에. 근데 오른쪽이 오르막길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있는데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가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여기를 직진하던 차를 이렇게 충돌을 한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판사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한 20m 거리에 있었고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었고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정지선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 내리막길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직진을 하면서 이 내리막길을 보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봤다면은 이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정말로 철저하게 그냥 뭐 개미처럼 운전을 하시는 게 이게 아니면 아예 돌아가든지. 돌아가던지요. 아니 이게 그 이번에 네. 민식이가 그 사고 난 그 영상이 계속 보도가 되었잖아요. 차량이 불법 주차. 세상에 이 횡단보도에 어떻게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횡단보도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고 그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이 차량 운전자가 민식이를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교통법규를 잘못 배우신 거예요. 운전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빈번히 누군가가 다닐 걸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 시야가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일시 정지하거나 아니면은 더 서행을 하고 뭐 23.5km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거의 서행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튀어나온 거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여간 어린이들에게 차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차도가 없는 동네에 어떻게 뭐 그렇게 도로를 좀 개선한다든지 대로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렇게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뭐 육교를 만들진 않더라도 뭐 하여튼 차도를 뭐 지하에다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도 또 이렇게 부주의한 그런 사고를 내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좀 배려를 한 것이 옳지 어른이 않겠는가. 그렇죠. 어른이 더 챙기고 더 신경 쓸 맞아요. 수밖에 없고요. 예. 저희 어릴 때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무능중학교 광주에 있는 무능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무능중학교가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그 우산동인가 그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면 굴다리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굴다리가 물이 딱 다 차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속도로로? 고속도로로. 아이고 주여. 아이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해갖고 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무서운 행동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또 그렇잖아요. 막 뭐 친구들 부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 신나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이 더 주의하고 진짜 여기는 딱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 갔다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사사사살 운전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진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처럼 비정치적 이슈도 다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린이 안전 관련한 법규도 함께 따져봤습니다. 자, 오늘 피하지 방법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황현희 씨와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TV